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쏴하고 우는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땅이 기름져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이라 소문이 자자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이제는 허리가 굽은 노인들과 오래된 기와집들만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조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가 골짜기를 푸르게 감싸 안았고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는 이의 마음마저 차분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조금 더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아주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마을의 대소사를 모두 관장하던 최진사 댁으로 한때는 곳간에 쌀이 넘쳐나고 사랑방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아 문지방이 다를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상함은 피해갈 수 없었는지 이제는 그 화려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졌으며 기와 사이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집을 지탱하던 굵은 대들보만이 묵묵히 지난날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을 뿐 넓은 마당에는 낙엽만이 뒹굴며 스산한 가을바람 소리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쇠락해가는 고택을 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최진사의 손자인 선우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남들처럼 비단 옷을 입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는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행동으로 양반가의 기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직접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고 밤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언젠가 다시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슴 깊이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날이었습니다. 선우는 다가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집 안 곳곳을 손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다락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락방은 안차에 대청마루 위쪽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온갖 잡동사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다락으로 올라가자 묵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훅 끼쳐와 선우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의지해 선우는 다락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쥐가 갉아먹은 낡은 돗자리 짝이 맞지 않는 놋그릇들, 그리고 유행이 지나 입지 못하는 빛바랜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쓸모없는 물건들을 골라내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락 가장 깊숙한 안쪽 굵은 석가래 아래 가려진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네모난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검은 오치칠이 되어 있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습기를 먹어 칠이 벗겨지고 경첩은 붉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먼지가 덜한 밝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상자는 꽤 무거웠고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고리가 이미 사글대로 사가 있어 힘을 조금 주어 비트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쉽게 열렸습니다. 선우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푸른색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보자기를 풀자 누렇게 변색된 두꺼운 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장의 종이를 끈으로 묶어 만든 옛날식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표지에는 붓글씨로 대여 장부라는 글자가 힘차게 쓰여 있었는데 필체를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글씨임이 분명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는 바스라질 듯 건조했고 그 위에는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과 숫자들이 먹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쌀 몇 가마니 돈 몇 냥 하는 식으로 빌려간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 댁쌀 10가마니, 김진사 댁논 새 맞으기 값, 이 서방네 돈 50냥. 선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장부를 넘겼습니다. 기록된 날짜를 보니 지금으로부터 대략 30-40년 전 선우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을 대충만 합산해 보아도 지금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몇 채나 새로 짓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선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셨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이 많은 빚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채 장부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우는 장부를 덮고 잠시 멍하니 다락방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당장 올겨울 땔감을 걱정해야 할 처진데 이 장부 속에 적힌 빚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빚을 받지 않으신 걸까? 혹시 이 장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가난한 우리 집이 갑자기 빚쟁이로 돌변하여 평화로운 마을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장부를 품에 안고 다락방을 내려와 자신의 방인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져서 방 안은 어둑어둑했고 그는 서둘러 호롱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다시 펼쳐본 장부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선우의 눈을 끌어당겼습니다. 붓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장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빌려간 사람의 지장까지 붉게 찍혀 있어 이 문서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확실한 증서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선우의 마음속에서도 욕심과 양심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조상님의 제사상을 번듯하게 차릴 수 있어. 아니, 서울로 가서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거야. 선우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모와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잔치 때마다 빈손으로 가서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던 일, 장터에서 낡은 옷 때문에 상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순박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면 도련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는 박 영감님. 텃밭에서 갓단 고추며 상추를 문 앞에 몰래 놓고 가는 이웃 아낙네들의 정성. 어린 마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장부를 들고 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그들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갚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선우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삼경이 지났음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선우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마당 건너 행랑채에는 이 집의 늙은 하인인 박노인이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산증인으로 어쩌면 이 장부에 얽힌 사연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차마 그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박노인이 눈치챌까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장부의 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빌려간 내역이 빼곡했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는 흐릿해지고 여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무언가 적혀 있다가 지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물에 젖었다 마른 것처럼 종이가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먹물도 번져 있어서 도무지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는 호롱불을 가까이 대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흔적을 해독해보려 애썼지만 마음심, 신자와 비슷한 글자 하나만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던 걸까? 선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빚을 꼭 받으라는 뜻일까? 아니면 탕감해 주라는 뜻일까? 만약 탕감해 줄 생각이었다면 왜 장부를 태우지 않고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할아버지가 후손인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우는 장부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괴짝 깊숙이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조용히 마을 분위기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선우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날린 낙엽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양이거나 산짐승이 내려온 모양이라 생각하며 문을 닫으려는데 대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한참 동안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사라졌습니다. 괜한 헛것을 본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이 장부의 존재를 알고 감시하러 온 것일까? 선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부 속의 숫자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녔고 귀를 막으면 마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낡은 빈문서 하나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마을의 질서와 사람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선우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박노인에게 넌지시 물어보아야겠다. 그 시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장 대들보 위에서 쥐들이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러워 잠을 설쳤을 소리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도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운명이 이 낡은 장부로 인해 크게 바뀌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되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덩어리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어느새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선우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조상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가문을 위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선우의 간절한 기도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멀리서 첫 딸기 우렁차게 울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우가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행랑채에서 박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선우를 보자마자 빗자루를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선우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박노인. 그저 밤새 읽던 책 내용이 너무 심오하여 잠을 설쳤을 뿐이네. 그러나 박노인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듯 선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우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 혹시 말이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흉년이라, 예, 있었죠. 도련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 임진년 무렵에 큰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최 진사 어른께서 참으로 큰일을 하셨지요. 큰일이라니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인가? 선우가 다급하게 묻자 박노인은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하며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때 우리 집 곡간이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쌀을 퍼주셨습니다. 그런데 박노인은 말을 흐리며 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일을 물으십니까? 선우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부터 최진사 댁을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촌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눈매가 매섭고 입가에는 욕심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옆 마을에 사는 먼 친척 당숙인 치수였습니다. 평소에는 왕래도 없다가 명절 때나 되어야 떡이나 얻어먹으러 오던 그가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당숙 치수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우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에 있던 참새들을 놀라게 하여 모두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치수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거만한 자세로 서서 낡고 허물어진 사랑채의 기와 지붕과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마치 이 집의 몰락이 못마땅하다는 듯 혹은 주인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선우는 불쾌 한 기분을 억누르며 당숙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치수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툇마루에 걸터앉아 흙 묻은 발을 털어대며 먼지를 피워 올렸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이 꼴이 뭔가 명색이 양반 가문의 종손이 사는 집이 이게 뭐란 말인가? 귀신이 나올까 무서워 들어오지도 못하겠구먼. 치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선우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선우는 묵묵히 당숙의 말을 들으며 안으로 드시라고 권했지만 치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선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는 것이 마치 숨겨둔 보물이라도 냄새 맡으려는 사냥가에 같았습니다. 선우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장부가 혹시라도 들킬까봐 옷깃을 여미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치수는 방으로 들어와 윗목을 차지하고 앉더니 대뜸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젯밤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 얘까지 달려왔네.
꿈에 돌아가신 형님, 그러니까 자네 조부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호통을 치지 않겠나.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지수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선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선우가 며칠 동안 다락방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금붙이라도 나왔을까 싶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방 안 곳곳을 훑으며 감나가는 물건이 없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당숙의 속내를 짐작하고 있었기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겨울을 날 채비를 하느라 다락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셨다니 당숙께서도 집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선우가 짐짓 모른 채 하며 넘기려 하자 지수는 초조해진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에이, 조카님,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는가? 다락에서 뭐 나온 거 없나? 옛날 어르신들이 쌈짓돈이라도 숨겨두었을지 누가 아는가? 지수의 노골적인 질문에 선우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고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칠 치수가 아니었습니다. 치수는 선우의 시선이 자꾸만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으로 향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잽싸게 일어나 괴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우가 말릴 새도 없이 치수는 괴짝 문을 열어 젖혔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푸른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하하, 이것 보게 내 이럴 줄 알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 지수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리치며 보자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우는 사색이 되어 당숙을 말리려 했지만 힘센 치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치수는 거칠게 매듭을 풀었고 드디어 그 낡은 장부가 세상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부를 펼친 치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종이 뭉치인 줄 알고 실망하려던 찰나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며 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뭔가 쌀백가마니 논열맞으기. 세상에 이게 다 빚이란 말인가. 치수는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장부를 넘겼습니다. 박씨, 김씨, 최씨. 마을 놈들. 이름이 다 적혀 입구먼 이놈들이 우리 집 돈을 빌려 쓰고도 입을 싹 닫고 있었단 말이지. 치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엄청난 횡재를 만난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선우는 다급하게 치수의 팔을 잡으며 호소했습니다. 당숙 어른, 그건 옛날 일입니다. 이미 수십 년도 지난 일이고 할아버지께서도 받지 않으시고 덮어두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이걸 들추어내면 마을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치수는 선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이게 돈이 얼만 줄 아는가? 이 빚만 다 받아내면 자네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네. 조상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썩히다니. 그게 불효가 아니고 무엇인가? 치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장부를 자신의 품속에 챙기려 했습니다. 선우는 필사적으로 장부를 도로 빼앗아 품에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숙께서 나서실 일이 아닙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치수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좋아. 자네가 그렇다면 내가 강제로 뺏지는 않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그 장부는 종이가 아니라 황금일세. 자네가 용기가 없어 못하겠다면 이 당숙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치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장부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치수가 돌아간 후 선우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숙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치수는 대문을 나서자마자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한 잔 걸치며
짐짓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척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우리 조카 선우가 집을 정리하다가 엄청난 문서를 발견했다지 뭔가. 옛날 초에 진사 어르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 장부라더구먼. 치수의 목소리는 짐짓 낮추었으나 주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의 귀에 들어가고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었나? 초에 진사댁에서 빚을 받으러 다닌다네.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때 쌀을 빌려 썼다던데 그걸 이제 와서 갚으라 하면 우리 집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선우가 장부를 들고 관계 고발할 것이라는 둥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찼을 마을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혹 마주치는 사람들은 선우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집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선우가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쐬러 밖으로 나왔지만 그를 방해는 것은 차가운 가을바람과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집 형님도 먹을 것을 나눠주던 아주머니도 모두 선우를 빚쟁이 보듯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마을 길을 걷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칠성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멍석을 짜던 칠성이 선우를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우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형님 평안하신지요? 하고 말을 건넸지만 칠성은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이지 옛날 일을 들추어 산 사람을 죽이려 드나.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선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평화롭던 마을에 분란을 일으킨 꼴이 되었습니다. 당숙치수의 가벼운 입놀림이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우는 대문을 닫고 마당에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평화가 아니라 무거운 침묵으로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놓인 장부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져 선우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해에 질 역이 되자 박노인이 저녁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된장국과 보리밥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상을 내려놓고는 선우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선우의 얼굴을 보며 박노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도련님, 진지는 드셔야지요. 속이 든든해야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박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우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그저 멍하니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 내 일을 어쩌면 좋은가? 당숙이 다녀간 뒤로 마을 사람들이 나를 피하네. 내가 빚을 받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다들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아. 선우는 그제야 참았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품에서 쌈지를 꺼내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물었습니다. 도련님, 사람의 입이란 간사하여 좋은 말은 천리를 가다 지치지만 나쁜 말은 만리를 가도 지치지 않는 법이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문서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박노인은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곤방대로 방 한쪽에 놓인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그 장부를 만드실 때 주인 어르신 곁에서 먹을 갈았던 것이 바로 접니다. 어르신께서는 붓을 들 때마다 한숨을 쉬셨지요. 쌀 한 되를 빌려주면서도 혹여나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할까봐 일부러 큰 소리로 이건 갚아야 할 빚이니 장부에 적어두겠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걸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빌린 것이 되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도련님, 장부에 적힌 먹물 글씨만 보지 마시고 그 먹물 속에 섞인 어르신의 눈물을 보셔야 합니다. 선우는 박노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단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빚으로 기록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가난한 이웃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 장부를 돈으로만 환산하려 했거나 혹은 가문의 부활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얕은 지식으로만 판단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박노인은 물러갔지만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먹물에 담긴 눈물을 보라. 선우는 다시 괴짝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장부는 탐욕의 문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랑과 고뇌가 담긴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뒷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던 흐릿한 글자들의 획이 박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 번져 지워진 그 글귀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소란이 일어날 리 없는데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놀라 밖을 내다보니 당숙치수가 몇몇 낯선 사내들을 대동하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치수는 술에 거나하게 취한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조카 문 좀 열어보게 내 좋은 생각이 나서 왔네. 오늘 밤에 아주 끝장을 보자고 치수는 막무가내로 대문을 두드려 댔습니다. 그 소리에 잠자던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마을의 고요한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선우는 직감했습니다. 당숙이 사람들을 모아 빚독촉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을. 이대로 두면 내일 아침 아니 당장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선우는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사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선우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박노인도 행랑채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선우는 박노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대문 빗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빗장을 푸는 선우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붉은 횃불을 든 치수와 그의 일행들이 악귀처럼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긴 밤의 시작이자 가문의 비밀이 밝혀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치수는 선우가 나오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잘 생각했네, 조카.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다 이 마당에 모아놓을 걸세. 자네는 그저 그 장부만 펴놓고 앉아있으면 되네. 나머지는 이 당숙이 다 알아서 받아낼 테니까. 치수는 이미 마을의 지주라도 된 양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런 치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이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은 이 탐욕스러운 당숙과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치수의 등장으로 고요하던 최진사댁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춤을 추며 고택의 낡은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술에 취한 치수의 고함 소리는 밤하늘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록 힘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겠지만 이 집의 주인이자 장손으로서의 기계마저 잃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치수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횃불 그림자 속에서도 선우의 눈동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숙 어른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이웃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무슨 행패십니까? 돌아가십시오. 이야기는 날이 밝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선우는 최대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술과 탐욕에 눈이 먼 치수의 귀에는 조카의 간곡한 부탁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치수는 킬킬거리며 선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복의 조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는가? 지금 당장 그 장부를 나 내놓게. 내 밤새도록 셈을 해보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수금하러 다닐 테니 말이야. 치수의 입에서 나는 독한 술 냄새가 선우의 코를 찔렀습니다. 치수와 함께 온 사내들이 위협적인 몸짓으로 선우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마을 건달들로 평소에도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선우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건달 중 하나가 빗자루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늙은이는 빠져 뼈도 못 추리기 전에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선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연로한 박 노인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급히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며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숙 어른 말씀대로 하지요. 선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치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승리감에 도취하여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어서 장부를 가져오게.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장부는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 많은 빚을 사사로이 밤에 주고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명예도 있으니 정당하게 공론화하여 처리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선우의 논리, 정연한 말에 치수는 잠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조카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래 뺏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부를 들이밀면 누구도 꼼짝 못하고 돈을 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계 알릴 명분도 서게 될 터였습니다. 치수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내 말이 맞다.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 놈들을 싹 다 이 마당으로 집합시켜라. 그때까지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치수는 돌아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들어 누웠습니다. 건달들은 대문과 담장 주위를 지키며 감시를 섰습니다. 사실상 선우와 박노인은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선우는 박노인을 부축하여 행랑채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치수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우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동이 트기 전까지 불과 몇 시즌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장부에 숨겨진 진실을 완벽하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선우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도두자 방안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그는 괴짝에서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표지는 낡고 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박노인의 말대로 물에 젖었다 마른 듯 쭈글쭈글한 종이 위에는 먹물이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돋보기를 들이대고 한 글자 한 글자 해독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심 신자는 분명했습니다. 그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는 가플보 바오, 작았기도 하고 은혜은 엔 작았기도 했습니다. 문장은 끊겨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얼룩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남기신 겁니까?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선우는 눈을 감고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엄격하지만 인자했던 눈매, 가난한 이웃을 볼 때마다 짓던 안타까운 표정. 할아버지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문득 선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붓글씨를 쓰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를 구겨 아궁이에 던지는 대신 촛농을 떨어뜨려 글자를 지우거나 덧칠하는 장난을 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선우는 장부의 마지막 장을 들어 호롱불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종이의 두께가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두꺼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두 장의 종이가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종이 사이에 무엇인가를 숨겨둔 것은 아닐까? 선우는 손끝에 물을 살짝 묻혀 종이의 귀퉁이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라 찢어질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문지르자 종이의 결이 일어나면서 얇은 막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은 두 장의 얇은 한지를 배접 여러 겹 붙임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겉장에는 일부러 먹물을 쏟아 내용을 감추고 그 안쪽에 진짜 유언을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선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핀셋처럼 얇은 대나무 조각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겉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숨겨진 속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힘있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먹물은 선명했고 그 문장은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호통을 치는 듯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우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이 장부는 빚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쌀은 배를 채우고 사라지지만 은혜를 입은 마음은 천년을 간다. 훗날 이 장부를 보는 자 부디 빚을 셈하지 말고 사람을 셈하라.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장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흉년이라는 재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빚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처음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혹시라도 욕심을 부릴까 염려하여 이렇게 이중장치까지 해두셨던 할아버지의 깊고 깊은 뜻에 선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장부는 돈을 적은 문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적은 경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푸르게 변하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사온 선우였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상투를 다시 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고 오직 당당한 가장의 위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치수는 여전히 멍석 위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건달들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힐끔 쳐다볼 뿐 어차피 도간에 든 쥐라 생각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밥 짓는 연기로 가득했을 아침이지만 오늘은 어느 집 굴뚝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초상집처럼 침울했습니다. 선우는 곧장 마을 입구에 있는 촌장 어르신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분으로 할아버지와도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자 촌장님이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선우를 보자 촌장님은 놀란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니, 선우 자네가 여길 어인일인가 내 소문은 들었네만. 정말 자네 당숙이 빚을 받으러 온다는 게 사실인가? 촌장님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문안 여쭙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촌장님은 황급히 내려와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네. 마을 사람들이 다들 짐을 싸서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일세. 자네 정말 그 빚을 다 받을 셈인가? 촌장님의 주름진 손이 선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떨림에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선우는 촌장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임진년 대흉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빚 독촉을 심하게 하셨습니까? 촌장님은 옛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촉이라 그랬지. 그때 최진사 영감은 참으로 괴팍했어. 쌀가마를 내주면서 내년 가을에 이자까지 쳐서 갚지 않으면 내 놈들 집을 다 뺏을 테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그래서 우리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 쌀을 받아 먹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서 꼭 갚겠다고 다짐했었네. 촌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가을이 되고 풍년이 들어 쌀을 갚으러 갔더니 영감이 지금 쌀값이 똥값이니 나중에 쌀값이 오르면 가져오라며 돌려보내더군.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쌀이 썩어나니 필요 없다며 또 돌려보내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러 영감이 돌아가셨지. 우리는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네. 촌장님의 말씀을 듣고 선우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쌀을 그냥 주면 사람들이 비굴함을 느낄까봐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여 그들의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희 집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우의 단호한 말에 촌장님은 의아해했지만 선우의 눈빛에서 어떤 결의를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만 믿겠네. 부디 자네 조부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없게 해주게. 선우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촌장 댁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침 햇살이 선우의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당숙치수가 깬 모양인지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빈손으로 와 당장 집에 있는 솥단지라도 뜯어오란 말이야. 치수는 마루 위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겁에 질려 훌쩍거리는 아낙네들도 있었고 분함에 몸을 떠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선우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 애원하는 눈빛, 실망한 눈빛들이 뒤섞여 선우를 찔렀습니다.
칠성 형님은 선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고 박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선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우는 박노인의 손을 잡아 안심시키고는 천천히 마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치수는 선우를 보자 반색하며 손짓했습니다. 오, 우리 조카 왔는가? 자, 어서 그 보물단지를 내놓게. 이 무지몽매한 것들에게 증거를 들이대야 정신을 차리지. 치수는 마치 판관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했습니다. 선우는 말없이 품에서 푸른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 낡은 종이 뭉치 하나에 자신들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치수 옆에 앉는 대신 마당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았습니다. 갓난아이를 업은 아주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흑투성이, 발의 농부들. 그들은 모두 선우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소중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선우는 장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장부의 표지가 낡은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있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장부는 지난밤 내내 저를 괴롭히고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수께서는 이 장부에 적힌 대로 빚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치수는 옆에서 암 그렇고 말고 원금에 이자까지 톡톡히 받아야지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우자. 선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부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이 진사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우의 말에 치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치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조카야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개냐 당장 장부를 이리 내놔라. 그러나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찾아낸 그 비밀의 문장이 적힌 페이지를 활짝 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물론 멀리서는 글씨가 보이지 않겠지만 선우의 당당한 태도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선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장부에 적힌 할아버지의 글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마당의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혀왔던 진실의 선언이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는 빚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 쌀은 잠시 배를 채우고 사라지지만 은혜를 입은 마음은 천년을 간다. 훗날 이 장부를 보는 자 부디 빚을 셈하지 말고 사람을 셈하라. 선우가 읽어 내려가는 문장 하나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마당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수십 년 전 굶주린 이웃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열면서도 혹여나 그들이 자존심을 다칠까 염려했던 최진사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와 깊은 고뇌가 담긴 육성이었습니다. 낭독이 끝난 후 마당에는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